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울창하고 푸른 대나무 숲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바람이 불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대십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던 어느 깊은 상월 마을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계곡물이 유리처럼 맑고 사계절 내내 공기가 달콤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찾아오는 이들마다 사람들의 인심이 비단결처럼 넉넉하다고 칭송했으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웅장하게 서 있어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하고 넉넉한 그늘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평화로운 낙원 같은 곳이었답니다.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아침 햇살을 반기고 황금빛 들판에는 곡식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평온함이 가득한 이 마을에는 대대로 덕을 많이 쌓아 마을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던 최진사댁이 고풍스러운 기와집에 자리를 잡고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댁은 기와 지붕이 구름 위로 높게 솟아있고 마당에는 사시사철 정갈하게 가꾸어진 온갖 징위한 화초들이 가득하여 지나가는 이들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감탄을 자아내던 아주 단정하고 기품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안의 주인인 최진사는 그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씨가 바다처럼 어지러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으며, 그의 아내 또한 자비로운 마음씨를 지녀 굶주린 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니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아가씨라고 부르며 그녀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자태와 현숙한 행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였지요. 아가씨는 그 자태가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처럼 고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비단결 같아서 집안에서 일하는 노복들에게도 항상 따뜻하고 고운 말을 건네는 참으로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음이 많아 바깥 출입을 가급적 삼가고 조용히 방 안에서 옛 선현들의 책을 읽거나 아름다운 꽃을 수놓는 일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았으며, 그 단아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은은한 수묵화처럼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가씨의 곁에는 항상 그녀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붙어 다니며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는 충직하고 영리한 하녀 옥분이가 있었기에 두 사람은 신분이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어 친자매보다 더 깊고 끈끈한 정과 우애를 나누며 지내왔습니다. 옥분이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는 처지로 최진사댁에 들어와 아가씨와 함께 뛰어놀며 자라났는데, 눈치가 무척 빠르고 손끝이 야무져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가씨의 미세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으며, 아가씨 또한 자신의 비밀스러운 속마음까지 모두 옥분이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매우 견고하고 두터웠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를 정성껏 모시는 일이 자신의 평생 운명이라 여기며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아가씨의 새순물을 따뜻하게 두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옷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정성을 다해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가롭고 평화로운 날들이 꿈처럼 이어지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에는 화사한 매화 향기가 진동하고 산과 들에는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며 만물의 생동감이 싱그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댁 담장 너머로 분홍빛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날 무렵,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먼 한양 땅으로 향하던 젊은 선비 한 명이 길을 잘못 들어 우연히 최진사의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비록 오랜 여정 탓에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총명하고 기계가 넘쳤으며,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서는 선비 특유의 단정함과 절제된 예의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와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최진사는 평소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들을 지극히 대접하는 선한 습관이 있었기에
낯선 나그네인 선비를 흔쾌히 사랑채에 머물게 하였고, 아가씨는 우연히 마당을 지나다 선비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 뜨거운 감정의 파동이 일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서로를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가씨의 맑고 고운 눈망울에 그만 마음을 빼앗겼고, 아가씨는 선비의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그날 이후로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며칠간 사랑채에 머물게 된 선비는 밤마다 달빛 아래에서 홀로 글을 읽었으며, 아가씨는 얇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낭낭하고 힘있는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이런 아가씨의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눈치채고는 남몰래 두 사람이 서로의 애틋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은밀한 만남을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깊은 밤,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달빛이 은하수처럼 쏟아질 때 두 사람은 숲속의 작은 정자에서 몰래 만나 후줍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깊은 연정을 키워나갔고 영원히 변치 말자는 약조를 맺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달라고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부탁하였고, 아가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중히 간직하던 은장도를 건네어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증표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시간이 짧았던 만큼 이별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며, 선비가 떠나던 날 아가씨는 마을 어귀까지 몰래 따라가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아가씨의 가냘픈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선비님이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당당히 돌아오실 것이니 기운을 내라고 다독였지만, 아가씨의 가슴 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떠난 후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아가씨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게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으니 얼굴빛은 창백해지고 자꾸만 헛구역질을 하며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아가씨가 기력을 잃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누워만 있자 최 진사 내외는 걱정이 태산 같아 의원을 부르려 했으나 아가씨는 한사코 거절하며 그저 가벼운 몸살일 뿐이니 며칠 쉬면 낫는다고 둘러대며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곁에서 수발을 들던 옥분이는 아가씨의 이러한 증상이 단순한 병이 아님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아가씨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숨겨진 일이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는 결국 옥분이의 물음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선비와의 짧은 만남에서 생긴 소중한 아이가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고백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옥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엄격한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씻을 수 없는 수치였으며,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아가씨의 목숨은 물론 최 진사댁 전체가 멸문의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노라 울부짖었지만, 옥분이는 아가씨를 품에 안으며 자신이 어떻게든 지켜낼 터이니 절대로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아가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아가씨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게 하여 체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가씨가 몹쓸 병에 걸려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든 아가씨의 배를 조용히 어루만지며 태어날 아이가 무사하기를 신령님께 빌었고, 아가씨가 불안함에 떨 때마다 장군 같은 선비님이 금이 환영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을 건네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옥분이의 헌신적인 돌봄과 격려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한양으로 떠난 선비로부터는 계절이 바뀌도록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하루하루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오고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무렵 아가씨의 해산 날짜가 드디어 다가왔으며 옥분이는 남몰래 해산에 필요한 도구와 깨끗한 천들을 준비하며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는 최진사댁 아가씨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혹시 고치기 힘든 괴질에 걸린 것은 아닌지 뒷공론을 하며 수군거렸지만 옥분이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보태며 소문을 잠재우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아기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새나갈까봐 헛간 구석에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볏짚을 아주 두껍게 깔아 추위를 막으며 아이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칠흑같이 어두운 금은밤, 아가씨의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었고 옥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필사적으로 참아내는 아가씨의 머리칼을 쓸어주며 아이를 받아낼 준비를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매섭게 울부짖고 산짐승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긴박한 가운데 아가씨의 비명조차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옥분이는 자신의 옷자락을 아가씨의 입에 물리고 전력을 다해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생사의 사투 끝에 마침내 건강한 사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헛간의 정막을 가득 채웠을 때 옥분이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아이를 포대기에 정성껏 감쌌고 아가씨는 탈진하여 쓰러진 채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뿐. 옥분이는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으며 소중한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아이의 친엄마가 되기로 가슴 깊이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최진사 내외를 찾아가 엎드려 울며 고향에 있던 자신의 조카가 부모를 한꺼번에 잃어 돌볼 리가 없기에 데려오게 되었다고 거짓 사연을 전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평소 옥분이의 충성심과 바른 성품을 높게 평가하던 최진사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부모 잃은 가련한 아이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옥분이가 아이를 방 한편에서 키울 수 있도록 너그럽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고 어떤 이들은 옥분이가 참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다며 칭찬하기도 했지만 일부 시샘 어린 사람들은 옥분이가 사실은 어디서 남몰래 애를 낳아온 것이 아니냐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아가씨는 자신의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조카라 부르며 정성껏 키우는 옥분이를 보며 가슴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아이의 안전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저 멀리서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옥분이는 낮에는 허리가 휘도록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며 자신의 젊은 삶을 온전히 아이에게 바쳤고 아가씨는 그런 옥분이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밤마다 아이의 옷을 정성껏 짓곤 했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아이는 젖을 떼고 마당을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으며 아이의 생김새가 점점 자랄수록 예사롭지 않고 기품이 넘쳐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마치 아가씨와 묘하게 닮았다는 둥, 혹은 지나가던 선비의 고귀한 기계가 느껴진다는 둥, 정체 모를 이야기들이 우물가에서 떠돌았지만 옥분이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아이의 출신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옥분이는 아이에게 세상의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강이는 옥분이를 친엄마처럼 따르며 최진사댁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로
밝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강희는 아주 영특하여 대여섯 살이 되자 가르쳐주지도 않은 글 공부를 스스로 깨우치고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 집안의 주인인 최진사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똑똑한 강희를 보며 자신의 손주였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으며, 그럴 때마다 아가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소식 한 자 전하지 않는 무정한 선비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의 시린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강기를 데리고 자주 아가씨의 방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가씨는 강희의 고운 손을 잡으며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뜨거운 모성애를 속으로만 삼키며 세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인지라 마을의 인심이 예전 같지 않게 흉흉해지기 시작했고, 아가씨의 홍의가 훌쩍 지났음에도 시집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진사의 먼 친척으로 평소 집안의 재산에 탐욕이 많던 박서방은 옥분이가 데려온 아이와 아가씨의 관계를 강하게 의심하며 호시탐탐 가문의 약점을 잡으려 비열한 눈을 부라리고 다녔습니다. 박서방은 옥분이의 뒤를 밟거나 밤마다 아가씨의 방을 몰래 엿보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일삼았고, 옥분이는 그런 박서방의 사악한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닥쳐올 것엔 폭풍우를 예감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어느 달 밝은 밤에 아가씨를 찾아가 박서방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으니 당분간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날 채비까지 비밀리에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자신 한 명을 위해 평생을 바쳐 고생하는 옥분이를 보며 미안함의 눈물을 뚝뚝 흘렸고, 옥분이는 아가씨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아가씨,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강기와 아가씨의 명예는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두 여인은 어두운 밤하늘에 외롭게 뜬 초승달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 선비가 부디 무사히 살아서 장군이라도 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을 때, 마을에는 한양에서 과거 시험 결과가 대대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전장에서 나라를 구한 젊은 장수가 탄생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장수가 혹시나 아가씨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선비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옥분이의 머릿속을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해 보였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강희는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칼삼아 휘두르며 무예 연습을 흉내내며 씩씩하게 놀았고, 그 당당한 모습은 영락없는 장군의 기백을 그대로 빼닮아 있어 옥분이는 흐뭇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기만 하던 최진사댁에 박서방이 문중 어른들을 대동하고 무례하게 들이닥치더니 아가씨의 부정함을 큰 소리로 꾸짖으며 집안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옥분이가 키우는 아이가 실은 아가씨가 몰래 낳은 자식이라며 증거도 없이 비열한 주장을 펼쳤고, 최진사는 갑작스러운 모욕과 모함에 분노하여 당장 박서방을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아가씨가 해산하던 그날 밤에 옥분이가 헛간에서 피 묻은 천을 빨던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지며 아가씨는 얼굴이 사백색이 되어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옥분이는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간신히 가다듬고 앞으로 나서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지은 죄라며 거짓 자백을 하려 했으나, 박서방의 서슬, 퍼런 추궁과 욕설은 멈추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평생을 살아온 최진사는
상상치 못한 큰 충격에 휩싸여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있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과 슬픔으로 뒤덮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고, 강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려 옥분이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장엄한 나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금빛 갑옷을 입은 위험 있는 장수가 이끄는 대규모 군대가 최 진사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말에서 내려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대문을 들어섰고,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확인한 아가씨와 옥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숨을 멈추었으니, 그는 바로 몇 년 전 장원급제를 하겠노라 약속하며 떠났던 그 선비였습니다. 장군이 되어 돌아온 선비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긴박했던 현장의 긴장감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장군은 옥분이 품에 안겨 떨고 있는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신의 과거와 운명적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었답니다. 장군이 된 선비가 마을에 당도하기 전, 최 진사댁의 공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품에 안긴 강희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세상을 향해 돋아나는 의심의 가시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예리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마을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우물가와 빨래터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아가씨의 오랜 병환이 실은 병이 아니라는 해괴한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최 진사댁의 명성에 깊은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도 등 뒤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행여나 강희가 실언이라도 할까봐 아이의 입단속을 시키며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심술궂은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방망이질하며 최 진사댁 아가씨가 시집도 안 가고 방 안에만 박혀 있는 것이 분명 곡절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이는 옥분이가 데려온 조카라는 아이가 아가씨의 눈매와 코를 쏙 빼닮았다며 소름 끼치는 관찰력을 뽐냈고, 또 다른 이는 그 아이가 태어나던 밤에 헛간에서 묘한 울음소리를 들었다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보태어 소문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옥분이는 그들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애써 태연한 척 허리를 꼿꼿이 세웠으나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려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가씨에게 이 흉흉한 소문이 들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초의 진사댁의 먼 일가부치로 평소 집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던 박서방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곳곳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는 평소 성품이 고약하고 입이 가벼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에 찬 어조로 아가씨의 정조를 문제 삼으며 가문을 송두리째 흔들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옥분이가 장터에 나갈 때마다 교묘하게 앞을 가로막고 서서 조카라고 하기엔 아이의 기품이 너무 넘치지 않느냐며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고, 옥분이는 그럴 때마다 부모 잃은 아이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다며 쏘아붙였지만 마음속에 번지는 불안감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묵묵히 도와온 노복 이 영감은 옥분이의 고초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최진사댁을 지켜온 산증인으로서 가문의 비밀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옥분이의 실수를 막기 위해 항상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이 영감은 마당에서 달빛을 보며
한숨 짓는 옥분이에게 다가와 밤길이 어두울수록 등불을 잘 가려야 하는 법이다 라는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며 박서방의 움직임을 경계하라고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이 영감의 충고를 들은 옥분이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닥쳐올 것엔 풍랑을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으며 아가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혹여라도 박서방이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선비와의 닮은 점을 찾아낼까 두려워 강희를 가급적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아가씨에게는 밖의 상황을 철저히 비밀로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또한 바보가 아니었기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옥분이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럴수록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몰래 눈물로 베개 씻을 적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박서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중 어른들을 선동하여 최진사댁의 가풍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집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마을 장터에는 아가씨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방이 벽보처럼 나돌았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제는 최진사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평생을 청렴하고 곱게 살아온 최진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리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최진사 부인 역시 딸의 안위가 걱정되어 밤마다 사당에서 기도를 올렸지만 아가씨의 방 앞에서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흐느끼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할 정도로 처량하고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옥분이는 최진사 내외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거짓말이 도리어 가문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했으나 강희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곧 아가씨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이 보낸 앞잡이들이 집 주위를 서성이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몽둥이를 들고 나서서 호통을 치며 여장부 같은 기계를 보여주었고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면 더 큰 목소리로 아이의 부모를 욕보이지 말라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의 음모는 옥분이의 용기만으로 막아내기엔 너무나 치밀하고 사악했으며 그는 이미 아가씨의 해산 날짜와 아이의 성장 과정을 대조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길을 가던 아이들조차 강희를 보면 압이 없는 자식이라며 돌을 던지거나 놀려대어 옥분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강희는 아직 어려서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옥분이의 품에 안겨 어머니,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라고 물을 때마다 옥분이는 피눈물을 삼키며 네가 너무 예뻐서 시샘하는 것이란다 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어리석은 사랑이 아이와 충직한 하녀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통탄하며 가슴을 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드디어 문중의 권위 있는 어른 세 분을 모시고 최진사댁으로 들이닥칠 날짜를 정했으며 그날 아가씨와 옥분이를 한자리에 세워놓고 정조를 확인하겠다는 파렴치한 계획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영감은 조용히 옥분이를 불러 이제는 피할 곳이 없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며 마지막 경고를 전했고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강기의 손을 꼭 잡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놓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이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고 최진사댁의 높은 담장 안쪽에서는 폭풍전야에 정적만이 감돌며 보는 이들의 숨을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의 추궁이 시작되기 이틀 전 마을에는 뜬금없이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람들은 박서방이 준비한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려 그 소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가씨와 아이를 데리고 야반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이미 집 주변은 박서방이 매수한 장정들이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있어 쥐 한 마리 빠져나갈 틈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하얀 소복을 준비하며 가문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위험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고, 옥분이는 그런 아가씨의 낌새를 눈치채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박서방이 장담하던 결전의 날이 밝았고,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 대문 앞으로 몰려들어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의기양양하게 문중 어른들을 앞세우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더니 큰 소리로 최진사를 불러내어 아가씨와 옥분이를 당장 마당으로 끌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진사는 수척해진 얼굴로 사랑채에서 나와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며 꾸짖었으나 박서방은 도리어 가문의 법도를 들먹이며 아가씨의 부정함을 증명하겠다고 기세를 올리니 최진사의 권위조차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미리 준비한 듯 증인이라 자처하는 마을 안악을 불러 세웠고, 그 안악은 옥분이가 헛간에서 피 묻은 천을 빨며 울고 있던 것을 보았다고 거짓과 진실을 교묘히 섞어 증언하며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옥분이는 강의를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서서 이 아이는 내 조카가 맞으니 더 이상 우리 아가씨를 모함하지 마라고 외쳤지만 박서방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박서방은 그렇다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라며 옥분이를 거칠게 몰아붙였고, 옥분이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바들바들 떨며 억울함에 눈물을 쏟아내니 상황은 점점 박서방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가씨는 마침내 결심한 듯 하얀 소복 차림으로 천천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으며, 그녀의 초췌하지만 결연한 모습에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은 나의 허물이니 옥분이와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가문의 수치를 씻기 위해 죽음을 택하겠노라 선언했고, 최진사는 오열하며 딸을 붙잡으려 했으나 박서방은 이를 비웃으며 법도대로 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동정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승리를 확신한 듯 문중 어른들에게 아가씨를 멍석에 말아 마을 밖으로 쫓아낼 것을 종용했고, 옥분이에게는 거짓으로 주인을 속인 죄를 물어 관가에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흉측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강인은 이 무서운 상황에 겁에 질려 옥분이의 품목목을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애처롭게 마당을 울리며 하늘까지 닿을 듯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구름이 일더니 걔 아무도 없느냐 라는 천둥 같은 호령이 들려왔고, 박서방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세에 눌려 대문 쪽을 일제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관복 위에 금빛 갑옷을 받쳐 입은 위험 있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최진사댁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으며, 장군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의 창끝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뜩이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에서 내린 장군은 주변의 상황을 한눈에 살핀 뒤 박서방의 비열한 얼굴을 싸늘하게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범접할 수 없는 기백에 박서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아가씨와 옥분이 쪽으로 다가갔으며, 옥분이는 그 장군의 얼굴을 본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장군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옥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으며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옥분아 라고 나직하게 말했고 그 목소리는 분명 몇 년 전 아가씨와 사랑을 속삭이던 그 선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씨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정신을 잃을 뻔했으나 장군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뺨에 닿자 비로소 그가 돌아왔음을 깨닫고 장군의 품에 안겨 서러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문중 어른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고 박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갈 기회를 엿보았으나 장군의 병사들이 이미 집 주위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장군은 옥분이 품에 안긴 강희를 보며 자신의 눈매와 똑 닮은 아이가 자신의 혈육임을 단번에 알아챘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희는 처음 보는 위험 있는 아저씨가 자신을 안아주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장군의 수염을 만지며 방긋 웃어 보였고 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것처럼 마당에 가득했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냈습니다. 장군은 다시 몸을 일으켜 박서방을 매섭게 쳐다보며 내 이놈, 감히 나의 정혼자와 자식을 모함하여 가문을 멸하려 했느냐며 호통을 치니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실신할 듯이 쓰러져 바닥을 기었습니다. 장군은 최진색에 정중히 예를 갖추며 그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했으니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변방의 오랑캐가 침입하여 전쟁터로 끌려갔고 공을 세우느라 이제야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사는 사위가 장군이 되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딸의 명예까지 완벽하게 지켜준 것에 감격하여 장군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가씨는 소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 욕설을 퍼부었냐는 듯 앞다투어 장군을 찬양하며 박서방의 악행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인심은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최진사댁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장군의 명령으로 관계에 압송되어 그동안 저지른 온갖 탐욕과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 아가씨를 비방했던 안악들도 장군의 엄중한 꾸짖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거나 근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으며 장군과 아가씨는 그런 옥분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 모든 영광은 옥분이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영감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등불을 가릴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말하며 옥분이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의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옥분이의 의로움을 온 천하에 알렸으며 최진사댁 때문에는 다시금 경사스러운 소식을 알리는 붉은 등이 높이 걸렸습니다. 강희는 이제 당당하게 장군의 아들이라 불리며 마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뛰어놀았고 아가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장군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옥분이는 하녀의 신분을 벗고 장군댁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게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가씨와 강희의 곁을 지키며 예전처럼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잔칫날 밤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최진사댁 마당을 비추고 있었으며 옥분이는 강희를 재우고 난 뒤 아가씨와 함께 대나무 숲을 거닐며 지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맑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장군은 옥분이에게 큰 상금을 내리려 했으나 옥분이는 한사코 거절하며 오직 아가씨와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보상이라고 말하여 장군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의 이야기를 의로운 하녀 옥분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전하기로 약속했고, 최의 진사댁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산골마을 전체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으며 그 기운은 오랫동안 마을의 축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으니 장군과 아가씨는 정식으로 화려한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고, 옥분이는 그 혼례식에서 아가씨의 가장 가까운 친우로서 예복을 직접 준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아버지를 닮아 씩씩하고 용맹한 소년으로 자라날 준비를 마쳤고, 최진사 부부는 다시 찾은 평온함 속에서 손주의 재롱을 보며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별들을 보며 세상에 진심은 통하는 법이군요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진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가득 피어올라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이며 대나무 숲을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불안한 수궁거림이 아니라 축복의 노랫소리처럼 들렸으며, 옥분이는 이제 무거운 비밀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단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밤늦도록 서재에서 최진사와 함께 학문을 논하며 가문의 앞날을 설계하였고, 아가씨는 강희의 머리맡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의 꿈속까지 따뜻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깊어가는 밤을 수놓으며 잠든 이들의 꿈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아늑하게 깊어만 갔으며 내일의 태양은 더욱 눈부시게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강물과 같아서 옥분이가 정성으로 키운 강희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어느덧 담장 너머의 세상을 궁금해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옥분이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비례하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강희의 얼굴에서 지울 수 없이 배어나오는 고귀한 혈통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강희는 평범한 한여의 조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석하고 기품이 넘쳤으며, 특히 그 맑고 깊은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은 영락없이 몇 년 전 마을을 떠난 그 선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옥분이는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강희의 얼굴에 검댕을 묻히거나 일부러 낡은 옷을 입혀 그 빛나는 기계를 감추려 애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매서운 칼날과 같아서 옥분이의 가련한 노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특히 최진사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박서방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습니다. 박서방은 옥분이가 장터에 나갈 때마다 그 뒤를 은밀히 밟으며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고, 옥분이가 아가씨의 방을 드나들 때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옥분이가 하녀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고급 비단 조각으로 아이의 버선을 짓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것이야말로 아가씨와 아이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마을의 입방아를 주도하며 아가씨의 정조를 공격하는 소문을 더욱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하여 최진사댁의 명예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덧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가씨에 대한 험담이 일상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오고 갔으며, 여인네들은 옥분이가 나타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눈짓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옥분이가 데려온 아이가 실은 아가씨가 헛간에서 몰래 낳은 핏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이는 그날 밤 헛간 근처에서 들렸던 아기 울음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듯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보태었습니다.
옥분이는 이런 수근거림을 들을 때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침묵만이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빨랫방망 이질만 세게 내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마음은 피멍이 들었으나 강희의 해맑은 웃음소리만이 그녀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초에 진사댁에 충직한 노복 이 영감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에 빠졌고 하루는 옥분이를 조용히 뒷간 뒤편으로 불러내어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이 영감은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밖으로 튀어나오게 마련이다라며 이제는 단순히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이미 문중에 완고한 어른들을 포섭하여 집안의 법도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하며 옥분이가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에는 박서방의 음모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사악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옥분이는 이 영감의 손을 꼭 잡으며 아가씨만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이 영감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피부로 느끼며 매일같이 가시방석에 앉은 듯 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무고한 옥분이와 어린 강희가 멸시를 당하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울 앞에 앉아 초췌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선비가 남기고 간 은장도를 어루만졌고 무정한 사람을 원망하다가도 혹시나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가씨는 더 이상 옥분이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고 만약 박서방이 쳐들어와 자신을 추궁한다면 모든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가문의 불명예를 씻겠노라 다짐하며 하얀 소복을 미리 정갈하게 다듬어 두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기이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평소 강희를 예뻐하던 동네 아이들이 갑자기 강희에게 돌을 던지며 압이 없는 괴물이라고 놀려대는 가슴 아픈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강희는 이마에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옥분이에게 어머니, 내가 정말 괴물인가요? 라고 물었고 옥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며 세상의 모진 인심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아가씨는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모성애를 억누르는 고통이 마치 예리한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하여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밀의 무게는 이제 어린아이의 어깨마저 짓누를 정도로 무거워졌고 최진사댁에 화사하던 꽃밭조차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것은 옥분이가 아이의 태주를 보관하고 있던 작은 상자를 몰래 훔쳐낸 것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선비가 아가씨에게 주었던 증표의 일부와 아이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박서방은 이것을 근거로 아이의 출생이 아가씨의 행적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최진사댁이 고고한 척하지만 실상은 음탕하기 짝이 없다며 침을 뱉었고 평소 최진사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최진사댁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으며 그 파도의 정점에는 박서방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박서방이 상자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으나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아가씨에게 달려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아가씨의 손을 잡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신신당부하며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마을을 떠날 테니 아가씨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살아남으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옥분이의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했고 두 여인은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서로의 운명을 걸고 긴 밤을 지새우며 닥쳐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분이는 강희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이의 앞날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바치겠노라 신령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약속대로 문중 어른들과 관가에서 나온 하급 관리들을 이끌고 최진사댁으로 당당하게 들이닥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대문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의 진사는 위험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마당으로 나왔으나 이미 창백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은 그가 느끼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 한가운데에 훔친 상자를 내던지며 여기 모든 증거가 있으니 더 이상 발뺌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옥분이는 강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박서방 앞에 당당히 맞서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도는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추궁이 시작되자 옥분이는 미리 준비한 대로 그 상자는 내가 시장에서 주운 것이며 아이는 정말로 내 조카다라고 거짓 증언을 펼쳤으나 박서방은 비웃으며 상자 속의 종이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힌 글씨체가 최진사댁의 서체와 닮았다는 둥 억지 주장을 펼치며 아가씨를 당장 마당으로 끌어낼 것을 종용했고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기세에 눌려 아가씨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의 진사는 모욕감에 몸을 떨며 박서방을 꾸짖으려 했으나 문중 어른들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압박하자 결국 고개를 숙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 있던 아가씨의 방문이 열리며 소복 차림의 아가씨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고 그녀의 처연하면서도 당당한 자태에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가씨는 옥분이의 만류를 뿌리치고 박서방 앞에 서서 더 이상 죄 없는 이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 상자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던져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의 소매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아가씨는 담담한 어조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목숨으로 가문의 수치를 씻겠노라고 말하여 사람들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고 박서방은 승리를 확신한 듯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광하 관리에게 아가씨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져 관리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광경을 보며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이와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는 이로 나뉘어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희는 이 무서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옥분이의 치맛자락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 아이의 슬픈 울음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애달프게 울려 퍼져 산골마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가씨는 아이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안아보고 싶어 했으나 박서방의 부하들이 그녀를 거칠게 떼어놓았고 옥분이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쥐며 세상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최진사댁의 운명은 끝이 난 것처럼 보였고 아가씨의 결백함과 옥분이의 헌신은 이대로 탐욕의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빛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법인지라. 아가씨가 관가로 끌려가기 직전 대문 밖에서 수많은 군마의 소리가 땅을 흔들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고개를 돌렸고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난 수십 명의 기마병이 최 진사댁을 겹겹이 에워싸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기마병들의 한가운데에서 눈부신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에서 내려 위풍당당하게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의 등장은 마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태양처럼 마당의 모든 부정한 기운을 단숨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장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서방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범접할 수 없는 위험 앞에 박서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지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소복 차림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가씨 앞에 멈추어 섰고 아가씨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멍하니 장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가 바로 자신이 꿈속에서도 그리던 그 선비임을 깨달았습니다. 장군은 아가씨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며 늦어서 정말 미안하오. 부인이라고 나직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 순간 마당의 모든 시간은 정지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옥분이는 그 장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으며 장군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온갖 고초가 헛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장군은 옥분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강희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더니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임을 확신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희는 처음 보는 위험 있는 아저씨의 눈물에서 따뜻한 진심을 느꼈는지 조금씩 경계를 풀고 장군의 소매를 잡았고 장군은 아이를 번쩍 안아올려 마당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혈육임을 만천해 공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박서방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천둥소리와 같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반전에 소름 돋는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장군과 아가씨 그리고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박서방은 기회를 엿보아 도망치려 했으나 장군의 병사들이 이미 그의 앞길을 막아섰고 장군은 박서방의 목덜미를 낚아채어 내 이놈 감히 나의 정혼자와 자식을 해하려 했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장군은 박서방이 훔쳐냈던 상자를 다시 회수하여 최진사에게 건넸고 최진사는 사위가 되어 돌아온 선비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감격에 눈물을 닦으며 지난날의 오해와 시름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장군은 그동안 자신이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장군이 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며 이제는 누구도 아가씨와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노라. 굳게 약속하여 가문의 기강을 다시 세웠습니다. 옥분이는 장군에게 다가가 그동안의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아가씨가 겪었던 고통과 자신이 아이를 숨겨 키울 수밖에 없었던 충정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군은 옥분이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옥분이의 손을 잡으며 그대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소복을 벗고 다시금 최진사댁의 귀한 딸로 그리고 장군의 정혼자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 대신 희망의 빛이 가득 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앞다투어 장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가씨를 칭송하기 시작했고 박서방은 관가로 끌려가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당의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장군은 최진사 내외를 모시고 사랑채로 들어가 정식으로 인사를 올렸으며
옥분이는 강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며 기쁨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강희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있는 당당한 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는 거울을 보며 방긋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몰아냈습니다. 아가씨는 옥분이의 방을 찾아와 그녀를 꼭 껴안으며 옥분아, 네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라고 고백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위로하며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진사댁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가 열렸으며, 장군은 옥분이를 상석에 앉히고 그녀의 의로운 행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가 그동안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를 마을의 보배라 부르며 칭송했고, 옥분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긍지를 느꼈습니다. 잔치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아가씨와 장군은 나란히 앉아 강기의 재롱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빛도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답게 깊어갔습니다. 이 영감은 멀찌감치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라고 미소를 지었고, 옥분이에게 다가가 고생 많았다는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을 감추기 위해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밝은 달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와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앞으로 간이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장군댁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이토록 따뜻하고 환하게 밝아졌으며,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진심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감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옥분이는 아가씨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가씨는 선비와 처음 만났던 봄날의 기억부터 옥분이와 함께 헛간에서 아이를 낳던 긴박했던 순간까지를 회상하며 인생의 모든 고난이 결국은 오늘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아가씨, 이제는 눈물 닦으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라고 말했고, 아가씨는 옥분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강희는 이미 장군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집안 전체에는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가득 퍼져나가며 모든 근심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내일이면 장군과 아가씨의 정식 혼례 날짜가 잡힐 것이고,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로 들썩일 것입니다. 옥분이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장군과 아가씨의 새순물을 준비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꿈을 꾸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낸 이들의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산과 들로 퍼져나가 잠든 마을 사람들의 꿈속을 아름답게 수놓았으며, 달빛은 최진사댁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아 오래도록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와 아픔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남은 이 따뜻한 밤. 옥분이도 마침내 다리를 뻗고 편안한 단잠에 빠져들며 길었던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장군이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최 진사댁의 대문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모여든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사람들의 눈빛에는 어제의 놀라움과 오늘의 기대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가씨를 흉보며 수근거리던 입들은 이제 장군이 된 선비의 무용담을 옮기느라 바빴고,
마을 전체가 흥분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장군은 마당 한가운데에 당당히 서서 마을 어른들과 문중 사람들을 정식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맑게 기와 지붕을 내리쬐며 지난 세월의 어둠을 씻어내고 있었고 장군의 위엄 있는 자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 서려 있어 마당에는 묘한 긴장감과 경외심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장군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마을의 최고 어른들과 문중의 노인들을 한자리에 모시어 그간의 모든 사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시작했으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둥소리처럼 마당에 모인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길에 최진사댁에 머물며 아가씨와 정혼을 약속했던 일과 갑작스러운 변란으로 변방의 전장으로 달려가야 했던 긴박했던 사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였습니다. 전장에서는 하루도 아가씨를 잊은 적이 없었으나 적들의 포위망에 갇혀 소식을 전할 길이 막막했음을 고백할 때 마당을 메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장군의 고난 가득했던 세월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아가씨의 은장도를 꺼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부적이었으며 가문에 대한 약속의 증표였음을 선포하니 사람들은 그 일편단심에 감탄하며 입을 모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특히 옥분이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세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였는데 옥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혈육인 강희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며 아가씨 또한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뜨거운 감사를 표했습니다. 옥분이는 갑작스러운 칭송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그녀의 눈께는 그간의 억울함이 씻은 듯 사라지는 안도의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군은 포박된 채 마당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박서방을 매서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그가 저지른 비열한 악행과 탐욕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만천에 공개하였습니다. 박서방은 최진사댁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가씨의 정조를 모함하고 충직한 하녀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음모를 꾸몄음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박서방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장군은 이미 관계 기별을 보내 박서방을 압송하도록 명하였고 사법을 집행하는 광운들이 들이닥쳐 박서방을 거칠게 끌고 나가자 마당을 짓누르던 탁하고 어두운 기운이 비로소 완전히 걷히며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서방이 끌려나간 뒤 최진사는 그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사위가 된 장군의 손을 꼭 잡고 가문을 지켜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자신들이 박서방의 가머니설에 속아 아가씨를 오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최진사 내외와 아가씨에게 정중히 사죄의 뜻을 표하니 비로소 최진사댁에 실추되었던 명예가 예전보다 더욱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비난의 목소리 대신 축복과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 쌀과 떡을 가져와 최진사댁의 경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진정되자 아가씨는 방 안에서 나와 다시 정갈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장군 앞에 섰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를 미소로 대신하며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옥분이는 그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찻상을 준비하여 사랑채로 날랐고 강희는 장군의 무릎에 앉아 아버지가 들려주는 전쟁터의 무용담에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하는 평화로운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감돌던 집안은 이제 생명력 넘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으며 옥분이는 부엌으로 돌아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그동안 강희를 몰래 키우느라 가슴 졸였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이제는 당당하게
장군댁 도련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 현실이 꿈만 같아 자꾸만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정성껏 쌀을 씻으며 이 쌀밥이 아가씨와 장군님, 그리고 소중한 강희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것을 생각하니 손등에 맺힌 땀방울조차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영감은 마당을 쓸어내며 옥분이에게 다가와 이제야 이 집안에 봄이 제대로 찾아왔구나라며 너털웃음을 지었고, 옥분이는 수줍게 웃으며 이 영감에게도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이제 우물가에서 아가씨를 욕하는 대신 옥분이의 의로움과 지혜를 칭송하는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옥분이에게 비단 옷감을 선물하며 자신들의 지난 경솔함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옥분이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며 마을의 화합을 도모했고, 진사댁은 다시 예전처럼 마을의 중심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애로운 가문의 본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따스하게 대지를 감싸 안았으며 진사댁 담장 너머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도 두 사람의 결실을 축복하듯 활짝 고개를 들고 화사한 빛깔을 뽐내며 살랑거리는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군은 부하들을 시켜 집안 곳곳에 망가진 곳을 수리하고 낡은 담장을 새로 쌓게 하여 집안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하였으며, 병사들은 옥분이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짐을 옮기고 마당을 정리하며 집안일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옥분이는 늠름한 병사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장군의 권위를 실감하며 더욱 정성껏 그들의 식사를 챙겨주었고, 집안은 활기찬 일꾼들의 움직임으로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아가씨는 장군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다정하게 겹쳐져 긴 세월의 공백을 메우듯 마당 위에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려내고 있었답니다. 장군은 아가씨에게 변방에서 보낸 편지들이 박서방의 방해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알리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아가씨는 그 편지들보다 지금 눈앞에 살아 돌아온 당신이 더 귀하다며 장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기가 마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나무칼을 휘두르며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그 아이가 장차 아버지를 닮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옥분이는 장독대 위에 올라가 햇볕에 잘 말린 고추와 나물들을 정리하며 이제는 비밀을 감출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고, 그녀의 마음은 푸른 가을 하늘처럼 높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잔치 음식이 마당 가득 차려졌고, 최진사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를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지난 오해를 풀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군은 직접 술잔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가족을 지켜준 마을의 정에 감사를 표했고, 사람들은 장군의 겸손함과 위엄에 다시 한번 감복하여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옥분이는 잔치 마당을 누비며 사람들의 그릇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었고,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멸시가 아닌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어 옥분이의 가슴을 뿌듯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이 영감은 잔치 한쪽에서 장군의 병사들과 어울려 옛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집안 곳곳에서는 오랫동안 잊혔던 밝고 화사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와 담장을 넘어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가씨는 강희의 손을 잡고 마을 안악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녀들의 축복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어머니로서의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최진사댁의 기와지붕은 노을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며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의 시간을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막바지에 다다랐고 사람들은 저마다 기분 좋은 취기와 행복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진사댁 마당에는 은은한 달빛과 함께 정적 속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장군과 아가씨는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옥분이는 그들의 곁에서 차분하게 뒷정리를 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깊은 유대감을 만끽했습니다. 강인은 이미 장군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으며 그 아이의 고른 숨소리는 이 집안에 찾아온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상징하듯 밤의 정적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답니다. 옥분이는 잠든 강희를 조심스럽게 방으로 옮겨 눕히고 이불을 정성껏 덮어준 뒤 문 밖으로 나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여라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진심 어린 사랑과 충성심 덕분이었음을 깨닫고 신령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가씨는 옥분이에게 다가와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비단 소매로 닦아주었고 두 여인은 신분을 초월한 깊은 우정을 확인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장군은 서재에서 최진사와 함께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며 나라의 정세와 가문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고 최진사는 늠름한 사위를 얻은 기쁨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마당의 등불을 하나둘씩 끄며 하루를 마무리하였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감돌아 지나가는 바람조차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며 대나무 숲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최진사댁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진정한 의리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헌신적인 옥분이의 희생이 있었음을 모든 이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경쾌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밝게 만들었습니다. 장군은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무예 훈련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강희는 잠결에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 하겠다며 짧은 다리로 마당을 뛰어다니는 귀여운 모습으로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옥분이가 정성껏 차려온 아침상을 장군과 함께 나누었고 식탁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족의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진사댁 앞을 지날 때마다 존경의 표시로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밝은 인사를 건넸고 옥분이는 대문을 열고 나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마을의 소식들을 전해 듣는 즐거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옥분이는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마을을 거닐며 최진사댁의 위엄을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하녀이자 조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정원에는 다시금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고 연못의 물고기들도 활발하게 헤엄치며 집안의 번영을 예고하는 듯 보였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자연의 이치처럼 최진사댁의 평화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장군은 조만간 아가씨와 정식으로 성대한 혼례를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혼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군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전우들도 초대하여 큰 축제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의 혼례복을 준비하기 위해 도성에서 가장 솜씨 좋은 바느질쟁이를 불러 정성을 다해 옷을 짓게 하였고 자신도 아가씨의 곁에서 예복의 장식을 도우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옥분이의 정성에 감복하여
자신의 보석 중 가장 귀한 놀이개를 옥분이에게 선물하며 그녀의 공로를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여 옥분이를 감격하게 하였습니다. 강인은 이제 장군의 군복을 입어보며 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고, 장군은 아들에게 작은 목검을 선물하며 진정한 무사는 힘이 아닌 정의를 위해 칼을 써야 함을 가르치며 훌륭한 아버지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옥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임을 느끼고, 강희가 자라나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곁에서 보살피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최 진사댁의 담장에는 능소화가 붉게 피어올라 집안의 경사를 알리는 듯했고, 마을에는 최 진사댁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전설처럼 퍼져나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의리와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옥분이는 아가씨와 단둘이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눈물 섞인 웃음을 나누었고, 아가씨는 옥분이에게 네가 내 곁에 있어 준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었다 고 말하며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이는 그 한마디에 지난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으며, 이제는 아가씨가 눈물 흘릴 일 없이 장군님과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달빛은 두 여인의 우정을 축복하듯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와 내일의 축제를 미리 예고하는 듯 평화로운 밤에 정취를 더해주었답니다. 장군은 혼례를 앞두고 마을의 가난한 집들의 쌀을 나누어 주어 모든 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배려하였고, 이러한 장군의 덕망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장군과 아가씨를 존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쌀 가마니를 나누어주는 현장에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최 진사댁과 마을 사람들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옥분이를 비천한 한여로 여기지 않았고,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하며 그녀를 마을의 큰어른처럼 대우해주니 옥분이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보람차게 변모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진사댁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눈부신 희망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 여인의 헌신과 충직함이 큰 등불처럼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오늘 밤도 강희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내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 서려 있었으며, 집안을 감싸는 평온한 기운은 잠든 모든 이의 꿈속까지 따뜻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마을의 밤을 아름답게 갈무리하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온 마을이 손꼽아 기다려온 화창하고 찬란한 혼례. 혼례 날의 아침이 밝았으며 최 진사댁의 대문은 이른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치장되어 마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차일이 높게 쳐지고 울긋불긋한 비단꽃들이 기둥마다 아름답게 장식되었으며, 부엌에서는 옥분이의 진두지휘 아래 수십 명의 안악이 모여 고소한 전 굽는 냄새와 달콤한 떡 찌는 냄새를 온 동네방네 풍기며 잔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옥분이는 오늘을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아가씨의 혼례복을 다듬고 또 다듬었기에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한 미소가 피어올라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아가씨는 거울 앞에 앉아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원삼을 입으며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눈부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고, 옥분이는 아가씨의 머리칼을 한 올 한 올 정성껏 빗겨 올리며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비단 뒷꽂이 하나에 모두 담아 멀리 날려 보냈습니다. 아가씨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다가 옥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옥분이는 수줍게 웃으며 이제는 정말 눈물 흘릴 일 없이
장군님과 행복하게 사시는 일만 남았다고 축복의 말을 건네며 아가씨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는 신분을 뛰어넘은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따뜻한 온기는 방 안의 차가운 공기마저도 봄볕처럼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신비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장군은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마을 어귀에 나타나 수많은 병사와 풍악대를 이끌고 최진사댁으로 향했으며 그 늠름하고 웅장한 기세,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길가로 나와 장군의 금이환향과 혼례를 열렬히 축복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장군의 얼굴에는 평소의 엄격함 대신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맞이한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 서려 있었으며 그는 말 위에서도 연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가족을 지켜준 이 평화로운 고을에 대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풍악은 더욱 높게 울려 퍼졌고 최진사는 사위가 된 장군을 인자한 미소로 맞이하며 가문의 가장 큰 경사를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례식이 거행되자 아가씨와 장군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과 신의를 맹세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수년 동안 쌓아온 그리움과 앞으로 함께할 희망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이는 강희의 손을 잡고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소매로 눈물을 훔쳤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기에 그 어느 보석보다도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를 부르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가 바로 장군의 핏줄이었다며 지난날의 오해를 씻어내고 아이를 장차 나라를 이끌 훌륭한 제목으로 칭송하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자 마당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잔치상이 차려졌고 장군은 가장 먼저 옥분이를 상석 근처로 불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의로운 행실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선포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장군은 옥분이에게 그대는 우리 집안의 생명을 지킨 은인이자 이제는 나의 소중한 누이와 다름없으니 평생을 우리 곁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옥분이에게 비단 옷감과 큰 상금을 직접 하사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군의 인덕과 옥분이의 충성심에 감복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으며 옥분이는 이제 한여라는 굴레를 벗고 장군댁의 가장 믿음직한 안주인의 친우이자 조력자로서 당당하게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치는 해가 저물고 달이 뜰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마을 구석구석에는 웃음소리와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최진사댁의 넓은 마당은 온 마을 사람들의 화합의 장이 되어 지난날의 갈등과 오해를 말끔히 씻어내는 축제의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옥분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의 지혜로운 대처가 없었다면 이 평화로운 마을에 큰 비극이 닥쳤을 것이라며 그녀를 마을의 진정한 영웅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 영감도 술잔을 기울이며 옥분이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고 옥분이는 이 영감의 배려 덕분에 그 험난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며 서로를 위로하는 훈훈한 장면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펼쳐졌답니다. 어느덧 홀리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는 고요한 가을밤이 찾아오자 최진사댁에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한 평화가 자리를 잡았으며 장군과 아가씨는 이제 부부로서 서로의 곁을 지키며 강희를 훌륭하게 키우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강희는 아버지를 닮아 용맹하면서도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본받아 마을의 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영특한 소년으로 자라났고 옥분이는 강희의 곁에서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때로는 자애로운 고모처럼 아이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보람을 만끽했습니다.
진사댁의 창고는 항상 곡식으로 가득 찼으나 그것은 가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창고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느 맑은 보름달이 뜬 밤, 옥분이는 아가씨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이제 비밀이 아닌 추억이 된 지난 세월의 일들을 도란도란 나누며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는 옥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주며, 옥분아, 만약 네가 그때 그 헛간에서 아이를 받아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거야 라고 고백했고, 옥분이는 아가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모두가 아가씨를 향한 제 진심과 하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여인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져 긴 세월을 이겨낸 숭고한 우정의 증표처럼 마당 위에 아름답게 내려앉아 밤의 정취를 더욱 깊게 만들었답니다. 장군은 서재에서 내일 있을 정무를 준비하다가 문득 툇마루의 두 여인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행복감을 느꼈고, 자신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두 여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겉옷을 어깨에 덮어주며 밤바람이 차니 이제 그만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다정하게 권하였으며, 그 목소리는 차가운 전장의 장군이 아닌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장군의 배려에 감사하며 감기가 잠든 방으로 향했고, 아가씨는 장군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완벽한 가족의 형태가 주는 안락함 속에서 길었던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강인은 꿈속에서 아버지를 따라 말을 타고 넓은 벌판을 달리는 꿈을 꾸고 있었는지 잠꼬대로 아버지라고 나직하게 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옥분이는 아이의 이불을 정성껏 여며주며 대견한 마음에 아이의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신의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벗삼아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지고 오직 내일 아침에 차려낼 따뜻한 밥상에 대한 즐거운 고민만이 가득 차 있어 그녀의 수면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최진사댁의 정원에는 가을 꽃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으며,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평화를 노래하는 오케스트라처럼 감미롭게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최진사댁의 불빛을 보며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의로운 하녀 옥분이의 이야기는 집집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민담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진실한 마음과 희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상올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그 기운은 마을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에 이슬을 쓸어내고 맑은 우물물을 길어와 하루를 시작했으며, 그녀의 건강한 발걸음 소리는 집안 전체에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기분 좋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장군은 강기를 데리고 마당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아들에게 강인한 정신을 심어주었고, 아가씨는 옥분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이제는 하녀와 주인의 관계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범적인 가풍을 세워나갔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옥분이가 직접 담근 시원한 물김치가 올라왔으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는 식사 시간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연회보다도 풍성하고 따뜻한 전기 넘쳐 흘렀습니다. 이 영감은 마당 한 구석에서 장군의 말을 정성껏 빗질하며 이 집안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혼잣말을 중걸거렸고,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묵혀온 주름 대신 인자한 미소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이에게 다가가 오늘 장터에 나가 싱싱한 생선을 사오겠노라 말했고, 옥분이는 영감님 좋아하는 막걸리도 한 병 사오시라고 농담을 건네며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밝고 경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진사댁의 담장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어 기와마다 황금빛 윤기가 흘렀고, 대문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안정이 깃들어 있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화목하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상적인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장군은 조만간 나라의 부름을 받아 도성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아가씨와 강희 그리고 옥분이를 모두 데리고 가서 자신의 곁에 두고 지키겠노라 결심하여 가솔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옥분이는 도성으로 간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장군님과 아가씨가 함께라면 세상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 하나로 짐을 정성껏 꾸리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를 키워나갔습니다. 강희는 도성에 가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마당을 뛰어다녔고, 아가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전해졌음을 느끼며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성으로 떠나기 전날 밤, 옥분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마지막으로 큰 잔치를 열어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그녀의 앞날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주었습니다. 박서방의 음모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결국은 가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옥분이의 진심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인생의 쓴맛 뒤에 찾아오는 단맛이 얼마나 깊고 진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적인 결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옥분이가 도성에 가서도 그 의로운 마음을 잊지 말고 훌륭하게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훈훈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장군이 이끄는 화려한 행렬이 마을을 나설 때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꽃가루를 뿌리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고, 옥분이는 가마 창문을 열어 정들었던 산골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가슴속의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간직하였습니다. 아가씨는 옥분이의 손을 꼭 잡고 어디를 가든 우리는 평생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했고, 옥분이는 그 약속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자신을 지켜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강희는 말 위에 앉아 마을 사람들에게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장군의 아들다운 용맹함을 보여주었고, 행렬이 사라진 뒤에도 마을에는 그들이 남긴 따뜻한 사랑의 향기가 오랫동안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포근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이후 도성에 정착한 장군과 아가씨는 왕실의 신뢰를 받으며 명망 있는 가문을 이끌어갔고, 옥분이는 장군 댁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안살림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도성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송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신분은 하녀였지만 그 인품과 지혜가 뛰어나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였으며, 그녀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며 아가씨와 강희를 보필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희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학문과 무예를 닦아 장성하여 장원급제를 함으로써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옥분이는 강기가 관복을 입던 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누리며